자, 17학년도 중앙대 수시모집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인문대 문제고요. 인문계열 문제고. 이런 날은 잠이 잘 오는데, 그치? 약간 바람 싹 불면서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면은 잠이 겁나게 잘 오는데. 자, 문제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항상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맨 뒤에 있어요. 보이지가 않네. 세 문제 있네. 자, 가나다라에는 대상을 평가하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 있다. 자, 보세요. 이미 말 준 게 뭐야? 어디 갔어? 대상을 평가하는 다양한 상황. 그치? 그럼 내용이 두 개씩 있다는 거죠. 그쵸? 상황하고 평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제시문에서 평가의 기준과 그 평가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걸로 논술을 하시오. 자, 하나의 완성된 걸로 논술을 해라.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나대 거를 봤지만은 이나대 문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서론 필요 없다. 결론 필요 없다. 본론만 써라 되지. 그치? 자, 하나의 걸로 완성.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양이. 처음, 중간, 끝. 그치? 이건 우리가 많이 했죠. 두 가지식으로 많이 하라고 그랬죠. 그쵸? 앞에 때려주고 본문의 내용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따라서 뭐뭐는 뭐뭐뭐뭐인 것이다 하고 결론까지 둬서 달란 얘기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모양으로 써야 되는가, 어떤 형태로 글을 완성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중앙대 문제는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그러면 처음, 중간, 끝 요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550에서 570이니까 한 560 잡고. 자, 그럼 보자. 가나다라야. 그쵸? 4개가 있지. 자, 그럼 중간에 여기 4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 다음에 앞소리 묶어주는 소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충 뭐 구분되지 않니? 그치? 대충 구분되지 않아? 여기 한 50자, 여기 한 50자. 그러면은 500자? 60 나누기 4 하면 한 520자씩, 한 120자씩 갈까요? 그럼 80이 나오나? 이 정도 주면 되겠다. 그치? 한 110자 정도로 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이 글은 뭐 하라는 얘기야? 이 문제의 유형은 요약이구나. 그렇죠? 요약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에는 대상을 평가하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 있다. 각 제시문에서 평가의 기준과 그 평가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쪼개간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됐어요? 이렇게까지 쪼개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65, 65, 65, 65, 65, 65, 65, 65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각각 뭡니까? 기준, 결과, 기준, 결과, 기준, 결과, 기준, 결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이해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뭘 의심해야 돼? 이게 혹시 같은 것끼리 분류되는가, 아니면은 뭐 묶을 수 있는가, 아니면 대조냐, 이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 들어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을 읽은 물음에 답하시오. 가지문. 나는 가끔 생각하기를 마당이 있는 집이 4개 있다면 주변의 돌들을 모아서 돌탑을 쌓고 싶다고 소망한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돌탑을 하나씩 쌓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산사에 올라가다 보면 길가나 바위 위에 누군가 쌓아 올린 돌탑들처럼 나의 작은 마당 한쪽에 돌탑을 쌓아놓고 싶은 것이다. 자, 이 사람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기 집에 마당에다가 돌탑을 쌓고 싶다. 그치?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래에는 큰 돌들이 필요하고 위를 향해 쌓아갈수록 보다 작은 돌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장소에서 구해온 돌들은 각각의 크기와 모양과 빛깔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반듯한 것도 있고 움푹 팬 것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나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그 돌들은 서로 엎고 엎혀서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다. 하하, 슬슬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대충 드러나고 있네요.
그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종류의 꽃과 풀들이 자라나서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그 돌들은, 이 돌은 뭡니까? 돌탑을 만들기 위한 돌들이죠. 즉, 큰 돌, 그리고 또 어디 갔어? 작은 돌, 얘네들, 그치? 얘네들, 그 돌들은 서로 엎혀서 하나의 탑을 이룰 것이다. 냄새가 나죠? 응? 나이나 무슨 냄새 나니? 응? 무슨 냄새가 나요? 여러 작은 거, 큰 거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 오, 이거면 조화? 화합? 안정감? 균형? 이런 쪽으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돌탑을 쌓아본 사람은 돌탑을 쌓는 데에는 잔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다 위에 작은 돌도 있었고 큰 돌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돌을 말합니까? 잔돌. 아주 작은 돌을 잔돌이라고 하죠. 그치? 부스러기처럼 생긴 것들. 불안하게 기우뚱하는 돌탑의 층을 바로잡아 주려면 이 잔돌을 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잔돌을 괴물로써 탑은 한 층 한 층 수평을 이루게 된다. 못생긴 나무도 숲을 이루는 한 나무요.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보잘것없고 작은 잔돌이라도 탑을 올리는 데에는 꼭 필요하다. 돌탑을 쌓아 올리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이다. 이해됐지? 그쵸? 자, 한번 정리해볼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 사람은 마당에 있는 집에 살고 싶고 그 이유는 뭡니까? 돌탑을 세우고 싶은 거죠. 그쵸? 근데 돌탑을 이루는 것은 큰 돌도 필요하고 작은 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뭐도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잔돌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 잔돌은 바로 뭡니까? 쓸모없는 게 아니란 얘기야.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찮은 것, 탑을 이루기 위해서 소중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잔돌의 소중함을 아는 일, 즉 돌탑을 쌓으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은 뭡니까? 이 잔돌의 소중함. 그치?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꿈꾸는 세상이라 할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뭐예요? 다 어우러서, 그쵸?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잔돌이는 다 어울려서 하는데 하찮은 것도 쓸모가 있다. 필요가 쓰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문제가 요구했다는 것이 뭐였어요? 문제가 요구한 것은 자, 보자. 대상을 평가하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났다고 했지. 자, 그러면 가지문에서 평가한 대상은 뭐예요? 잔돌이잖아. 그쵸? 그래서 각 제시문에서 평가의 기준과 그 평가로 나타난 결과를 찾아 하나 완성된 글로 논해라. 자, 그러면은 가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가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가는 가에서 평가 대상은 어떤 거? 잔돌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돌탑을 쌓는데 이때 돌탑을 쌓기 위해서는 큰 돌도 필요하고 작은 돌도 필요해요. 그런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잔돌이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쓸모가 있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결과를 나타냈죠. 자, 대상은 잔돌이고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결과는 쓸모없는 거라도 쓸모없거나 필요 없는 것은 없다. 그치? 여기다가 이 말 넣어주면 되겠죠.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쓸모없거나 필요 없는 것은 없다. 이게 결과가 되겠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해서 가지문이 하나 정리가 됐지. 그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잡히는 거야? 나다라에도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쵸? 대상, 그리고 상황, 그것을 통해서 본 결과. 자, 그래서 그러면은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가에서의 평가의 기준은 쓰임이지, 쓰임. 그쵸? 쓸모 있는 것, 하찮은 것도 쓸모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질문 없음? 유리씨 질문 없어요? 어렵지 않죠? 같이 할 때는 어렵지 않은데 혼자 하려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치?
그럴 때는 아까 우리가 누차 연습하는 것처럼 막 다 찾아내는 거야. 그냥 찾아나다 보면은 뭐 하나 딱 꼬투리 잡히면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어서 오시오. 몰라? 태풍 핑계로 안 오는 것 같아. 자, 여기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나씩. 그 다음에 나 지문을 보도록 해봅시다. 똑같은 형태지? 대상, 상황, 그리고 인한 결과, 그리고 이때 평가 기준은 쓰임새. 자,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관측되지 않은 자연 현상을 관측하면 여러 가지 법칙이나 관측 사례를 근거로 그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추론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관측, 관찰, 그리고 원인 추론. 또 형사나 탐정은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범죄의 동기나 범인이 어떤 유형의 사람일지를 추론한다. 이처럼 어떤 사실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법칙이나 관측 사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사실이 왜 발생했는지 추리하는 것을 가설추리라고 한다. 가설추리에서는 이미 발생한 현상 E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가설 C를 제시한다. 이때 세운 가설을 추론적 가설이라고 한다. 가설추리란 E가 발생했을 때 C를 가정하면 E가 가장 잘 설명될 경우 E라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보고 C가 그 원인일 것이라고 추리하는 것이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지워놔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나의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니까 그냥 가설과 추리, 그쵸? 추리 가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볼까? 여기에서의 대상은 뭐가 되는 겁니까? 또 원인. 그치? 원인을 찾는 게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한 방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 얘기입니까? 가설을 통해서 간다는 얘기지. 그치? 즉 평가 기준은 가설. 우리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러한 가설 추리를 평가할 때는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경쟁 가설은 없는지, 있다면 제시된 가설은 그 경쟁 가설을 합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지 역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기준 나왔다. 경쟁 가설. 그치? 추리 가설로 해서 이게 아마 이럴 것이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과 대비되는 경쟁 가설은 없는지 견줘 본다고 했으니까 이게 기준이네. 자, 그리고 가설 추리도 개연성이 낮을 수 있다. 자, 개연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있음직한 일. 그럴 수 있다. 이게 개연성. 만약 처음 세운 추론적 가설이 경쟁 가설을 물리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 가설 추리는 개연성이 없는 논증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설 추리는 이례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추론을 통해 가장 개연성이 있는 가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교육적 함의가 큰 논증이다. 그래서 퍼스는 가설 추리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에서의 대상은 뭐예요? 나에서의 대상은 뭐 원인이지 뭐, 그치? 그렇죠? 원인 찾는 거죠, 얘는. 나에서의 대상은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주어져 있는 상황은 뭐예요? 추리. 이때 추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현상 E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는 거. 그치? 즉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 그렇죠? 즉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뭐다? 자, 이렇게 해서 가설이 생겨났어요. 추리 가설이 생겨났다고 했을 때 일찍 다닙시다. 추리 가설이 생겨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준은 경쟁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치? 그래서 경쟁 가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제시된 가설, 이 추리 가설이 경쟁 가설을 논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죠? 그치?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개연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연성이 높은지 낮은지.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까? 어떤 결과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요게 되겠네. 그치?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나 단락에서의 대상은 어떤 현상의 원인입니다. 어떤 현상의 원인이냐. 그래서 나 단락의 상황을 보면은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어떤 추리 가설을 내세우고요. 그 추리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기준은 바로 경쟁 가설과 그다음에 개연성입니다. 그래서 경쟁 가설을 압도하고 개연성이 높다면은 어떤 결과가 생겨납니까? 바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된다. 이게 나달라 기사의 내용이네요. 귀리 이해됨? 다인이도? 준석이는? 지금 와서 모르겠죠. 인천은 태풍이 비껴갑니다. 그냥 바람 불고 비 온대. 알게 뭐야? 내일 쉬어보면. 자, 그럼 다도 마찬가지. 대상은 무엇이고 상황은 어떻고 어떤 기준이고 그에 대한 결과는 뭔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엄행수는 이거 많이 본 글이죠, 그치? 엄행수는 똥을 져서 밥을 먹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하겠으나 그가 밥벌이야 하는 일의 내용을 따져보자면 지극히 향기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몸가짐은 더럽게 짝이 없지만 의로움을 지키는 자세는 가장 꿋꿋하다. 그러한 뜻을 확대해 나간다면 비록 만종의 녹봉을 받게 되더라도 지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깨끗한 가운데 불결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 청결한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음식에 곤란을 당해서 견디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양 나보다 공공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엄행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것이 없다. 참으로 마음속에 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엄행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확대해 나간다면 가히 성인의 경지에도 이를 것이다. 대저 선비가 궁한 생활이 얼굴에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고 뜻을 얻어 출세함에 온몸에 표가 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저 엄행수를 보고 얼굴을 붉히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선생이라 부르는 것이다. 어찌 감히 벗이라 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엄행수에 대해서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란 칭호를 바친 것이다. 자, 그러면 다단락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엄행수이네요. 어떤 상황입니까? 엄행수는 어떤 상황이에요? 뭐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면 되죠? 뭐 똥을 져서 밥 먹고 불결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쭉쭉쭉쭉 깨끗한 어디 갔어? 마음속에 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엄행수, 그쵸? 그럼 여기에서의 어떤 상황은 뭐예요? 엄행수의 삶이 되겠네. 그치? 엄행수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평가하는 기준은 뭐가 되는 거야? 평가하는 기준은 삶의 자세가 되는 거고 이 자세가 어떻다? 바로 도덕적인 거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럼 이때 도덕적인 것은 뭡니까? 성인의 경지가 되겠네. 그치? 성인의 경지에도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엄행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엄행수의 삶은 뭐 거리낌이 없죠. 부끄러워하거나 뭐 숨기거나, 그렇죠? 그런 게 없죠. 자기 맡은 일을 뭐 똥을 져서 나른 일을 하지만 자기 맡은 일을 당당하게 하면서 밥 벌어 먹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 선생으로 부른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결과는 어떻다? 이 사람이 된 결과는 어떤 겁니까? 그래서 엄행수를 보고 얼굴을 붉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저 선비가 궁한 생활이 얼굴에 드는 부끄러운 일이고 뜻을 얻어 출세 업무표가 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선비 중에 선비. 이게 되는 거죠. 물론 선비는 아닙니다. 선비는 아니지만 선비 중에 선비를 보고 뭐 성인과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뭘로 불러요? 선생이라 부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단 이해됨? 그러니까 틀이 어때? 가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나서 우리가 틀을 잡아야 되는데 가 지문을 해석하고 나니까 대상이 나오고요. 그렇죠? 대상에 대한 상황이 나왔고요. 그 다음 그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하다 총 4가지 이야기가 간대.
자, 그러면 우리가 110자 정도로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그냥 압축적으로 제시하면 되겠네. 요약입니다. 요약. 그래서 1번 문제는 거의 요약형 문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이번엔 라달락 분석, 라지문 분석. 자, 20세기 미술의 특징은 무한한 다원성에 있다. 자, 다원성은 무슨 뜻? 근원이 여러 가지다 라는 얘기죠. 근데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 무한하대. 어떤 내용을 어떤 재료와 어떤 형식으로 작품화하건 미술적 창조로 인정되고 심지어 창작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것도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해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럼 대상은 뭐예요? 여기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미술 또는 뭐 미술 작품 이렇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단토의 미술 종말론은 이러한 어디 갔어?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미학 이론 중 하나다. 자,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죠? 미술 같지 않은 게 미술 작품이 되는 거고, 그냥 갖다 놓고 이건 작품이다. 이런 상황. 즉, 무한한 다원성. 자, 이러한 미학 이론, 설명하기 위한 미학 이론 중 하나다.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과는 달리 미술의 종말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뜻한다. 이전 시대까지는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구분은 무엇을 그리는가 또는 어떻게 그리는가의 문제, 곧 내용, 형식, 재료처럼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존하여 가능했다. 반면 20세기에는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도 작품으로 인정되는 데에서 보듯 전시적 요소로는 더 이상 그러한 구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그러한 구분은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에 의존할 따름이다. 지적인 행위에. 이게 기준이 되겠네요. 비평의 중요성이 부각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그러면 정리. 대상이 뭐냐? 미술 작품. 그렇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미술의 종말. 근데 나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풀어서 얘기해야 돼. 즉, 20세기 미술이라는 것, 20세기의 미술은 어떻다? 무한한 다원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미술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20세기 미술은 어떻다? 기존 미술 관점 또는 기준과는 다르다. 무한한 다원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미술을 평가할 것이냐? 지적인 행위, 그렇죠? 이때 기준은 이제 지적인 행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적인 행위로 인해서 뭐 비평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지적인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바로 20세기는 무한한 다원성을, 좀 다성어로 썼네. 다원성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기존의 미술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맺으면 되겠죠, 그치? 규리 이해돼? 정원규리 이해되지? 왜 멍 때리고 있어, 정원아? 맨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어쩜 좋냐, 이놈아. 정신 차리시오. 얼마 안 남았잖아. 자, 정리를 해봅시다. 1번 문제. 1번 문제를 다시 정리하자면요. 가나다라에는 대상을 평가하는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 있다. 각 제시문에서 평가의 기준과 그 평가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찾아 하나의 글로 논술하시오. 자, 하나의 글로 완성해라, 하나의 글로 논술해라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죠. 다시 처음, 중간, 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다가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무언가를 땅 때려주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어떻게 시작하면 돼? 요 첫 부분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각 제시문은 저마다의 기준 또는 뭐 각각의 기준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각각의 기준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 평가하며 그 결과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요런 비슷한 내용이 여기 앞대가리 딱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먼저 가는 하고서 대상, 상황, 기준, 결과, 그치? 요거를 섞어가지고 글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또한 다는 마지막으로 나는, 그쵸? 여기까지 끝났다 치자. 자, 묶어주는 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다, 도출되기 위해서는 여러 기준에 의한 평가가 나타난다. 대충 이해되죠? 그치? 이러면 여기 끝나는 거야. 1번 문제가. 알겠습니까? 다 이해됐어요? 네,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다시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1번 문제가 요약이 됐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또 분량을 나눠봅시다. 550에서 570 560 나눠놓고 재심은 마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심은 라의 비평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서술하고 이걸 바탕으로 다음에 라의 비평 특징, 그치? 그러면은 마의 사례는 무엇이다. 이것을 통해 라의 비평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쵸? 어렵지 않죠? 특징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20세기 미술을 감상할 때 요구되는 태도를, 자, 20세기 미술 감상 태도를 바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이것을 바에 근거해서 서술해라. 그러면은 250에서 280 여기 또 나누면은 140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특징 나왔으면은 여기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겠지, 그치? 네, 여기는 좀 섞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즉, 라의 비평에 대한 특징 바탕이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바 되는 거 하나, 그치? 특징 하나, 그 다음에 바 하나. 이것도 역시 140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2번은 좀 딱 떨어지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럼 마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광주 비엔나라에서 태국의 수라시 쿠설웡이라는 작가의 감상적 기기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 작품은 1965년형 폭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바퀴, 샤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첫 번째 단락은 자동차였죠. 그치? 폭스바겐 자동차는 어떻게 분해해서 어떤 지배 형태, 휴식 공간 그런 곳으로 변모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뭡니까? 감성적 기계네. 자, 그 무렵 나는 초보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자, 그런데 힌트가 나왔다.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위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걸까? 편리가 되겠네? 자동차를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초보 운전이야. 그치? 초보 상태에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이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뭘까? 불안이 나오겠죠. 이해되니? 논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요. 대립되거나 공통적인 것을 같이 병치해 둡니다. 그 포인트를 읽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키워드들이 있어. 그거 잡으면 되죠. 자,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한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자, 그러니까 요 단락은 위에 있는 단락과 똑같죠? 즉, 감성적 기계라는 것은 뭡니까? 편리와 뭐 아늑함, 그치?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 이때부터 불안이 나오겠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오호, 위에 있었죠? 불안. 그치? 부정적인 것. 그러나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는 몸서리 쳐지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짓이겨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러한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려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이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이해됐죠? 자, 내용을 한번 나눠볼까요? 내용을 나눠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감성적 기계입니다. 즉 나와 있는 말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차가. 그치? 그리고 이 사람들 그거를 처음에는 느꼈어. 그렇게 느꼈어. 시골로 이사하고 나서. 그런데 그러한 편리가 불안으로 바뀐 계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고속도로에서 달리다 보니까 이 풀벌레들이 차체에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 시골길 막 달리고 하니까 뭐 여름에 와도 놀러 가고 막 밤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예,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뭔가 까만 점 같은 게 막 번호판하고 앞에 범퍼에 막 붙어 있어요. 난 또 그때 차가 흰 차라. 이게 뭐지? 쓱하게 다 벌레들이야. 왜? 와, 이렇게 많어? 이렇게? 그러니까 밤에 헤드라이트 켜고 나가면 벌레들 달려들잖아요. 불빛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많을 수가. 참.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찝찝해. 아, 이렇게 많이 죽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죽으니까 좀 벌레가 덜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네.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였나요? 문제. 아우, 얘는 너무 뒤에 있다, 문제가. 그지? 마의 사례를 바탕으로 라의 비평이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서술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요. 자, 그러면은 마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비평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서술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라의 비평은 뭡니까? 지식이지, 그치? 지식의 기준이 되어서 20세기의 미술을 다시 미술의 기준, 관점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라의 비평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서술해라. 마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라. 그럼 마의 사례는 뭐가 있었어요? 광주 비엔나레가 있었네? 그쵸?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어떤 공간, 틀 되어 있는 자동차라고 하는 사물이 뭐가 된 거야?
안락한 공간이 된 거지, 그치? 이거를 해체해서 안락한 공간이 되었다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재심을 라의 비평이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은 뭐가 됩니까? 뭐가 되는 거야? 기존의 미술적 관점이 아니라, 그죠? 이것도 머리로 가면 안 돼요. 기존의 미술적 관점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야. 무한한 다원성, 그쵸? 무한한 다원성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어떤 재료와 어떤 형식으로 작품하고 미술적 창조를 인정, 그쵸? 폭스바겐 자동차를 분해해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좀 뭐 쇼파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락한 공간이 돼버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창작 행위가 가해지지 않은 것도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어, 그치? 뭐 있었어요? 타이어인가? 그걸 뒤집어서 의자처럼 썼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래서 마의 사례, 광주 비엔날의 사례를 끌어들여가지고 요거 내용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치? 140자니까 대충 분량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즉, 마달락에서 광주 비엔나라의 폭스바겐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안락된 공간이 되었는가, 그거를 사례 제시를 해주고, 그것이 라에서 나타난 비평적 특징이 과연 뭐냐? 바로 이거죠. 어떤 재료와 어떤 형식으로 작품하고 미술적 창조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창작 행위가 가하지 않은 것도 작품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즉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객관적으로 구분해주는 기준이 이제는 없다는 점. 뭐 앞대가리 이용해 먹으면 이쪽 라에서 얘기한 미술의 비평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쵸? 그럼 여기는 이제 해결이 된 거야. 여기 해결됐고, 그 다음에 요거 했던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요거 했던 것은 어디 봅시다.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이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20세기 미술을 감상할 때 요구되는 태도를 재심은 바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자, 그러면 바를 또 봐야 되겠네요. 여기 있다. 나는 자네가 하사장을 이겨먹을 줄 알았다. 느물느물하게 다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자네는 하사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뭐 하하는 아니겠지, 그지? 곱창집 사장하고 있잖아. 천박한 수전노, 병적인 양생주의자,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대롱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롱이 뭡니까? 대롱. 다행이나 대롱이 뭐지? 대롱. 잘 몰라요? 붓. 여기 빼면 이렇게 보이죠? 그걸 붓대롱이라고 그러지, 그치? 자, 그러면 세상을 대롱으로 본다. 이게 뭐야? 굉장히 좁게 본다. 그거를 대롱론이라고 그래요. 장강이 구부러지지 않을 수 없다는 옛말이 있다. 그래, 하사장에게 그런 흠절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그러는 자네는 하사장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자네는 하사장 찾아갈 때 고급 위스키도 사고 요리감 쇠고기도 사가지고 갔는가? 네, 하도 깨쭉거려서 제가 본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 책을 화장실에 쳐넣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반이다. 저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사장 같은 사람으로부터 돈 쓰는 법을 배울 나이는 지났습니다. 배울 나이가 지났다는데 문제가 있다. 배울 나이가 지났는데도 배우기를 거절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자네는 너무 고상한 일을 하느라고 발밑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인가.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볼까요? 하사장이라는 사람하고 여기 어떤 자네라는 사람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겼어, 그치? 그래서 그리고 상황을 또 보니까 자네라는 이런 사람은 하사장한테 뭐 고급 위스키도 갖다 주고 쇠고기도 갖다 줬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 하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책을 화장실에다가 다 갖다 놨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계속 사람이란 이렇게 보기로 작정하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려고 작정하면 저렇게도 보이는 것이다. 자네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이해한다.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와 있지. 이렇게 보기로 작정하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려고 작정하면 저렇게도 보인다. 그렇죠? 화를 내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자네가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는 하사장에 대한 고려가 송두리째 빠져있다. 자네는 하사장을 지금과 같은 시각으로 보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쪽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자네는 말이야 어떨 때 보면 공부를 좀 한 사람 같아도 어떨 때는 철부지도 그런 철부지.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우리가 문제가 뭐였어요? 20세기 미술의 감상 태도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포인트야. 그걸 갖고서 이야기에서 내용들을 뽑아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편견 갖지 말란 얘기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 자, 우리가 직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직선이겠는가? 혹시 곡선의 한 부분을 우리가 자네 말 맞다나 대롱시각으로 보고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인가? 자네는 혹시 큰 곡선을 작은 직선으로 본 것은 아닐 것인가? 그럼 내용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 단락 내용은, 그쵸? 편견을 버려라, 이게 되겠네. 그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보지 말아라. 네가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문제를 점검해 봅시다. 아까는 여기까지 됐죠? 마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심은 라의 비평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서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요 이야기를 빼먹은 것 같아. 마의 사례는 두 개가 있지. 그치? 하나는 뭐야? 광주 비한나래. 하나는 뭡니까? 고속도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살충기계. 그치? 안락한 것이 아니라, 감성적 기계가 아니라 살충기계로. 이 두 가지 사례를 갖다가 비평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서술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광주 비엔나라는 되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살충기계도 돼요. 왜 그럴까? 자동차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수많은 생명을 없애버리는 기계가 됐잖아요. 그치? 그런 측면까지도 같이 언급해 주면은 보다 높은 점수를 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여기 마 단락 내용이 하나는 뭐 편리한 거, 하나는 불안적인 거, 즉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내용을 둘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다 써먹어야 돼. 그런데 접점이 있어요. 어떤 접점입니까? 긍정적인 것이든 안락된 공간이든 아니면 살충기계든 간에 얘가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쵸? 그 사물이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떤 특성을 보였다는 점, 즉 고정된 시각이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그게 바로 뭡니까? 20세기 미술 비평의 기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고려. 자, 이러한 특성은 뭐예요? 고정된 관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정된 시각이 없고 고정된 미술에 대한 관념, 개념, 기준, 평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20세기 미술을 감상할 때 요구되는 태도를 제시문 바에 근거해 서술하시오. 제시문 바는 뭡니까? 대롱눈으로 보지 마라. 한쪽으로 추쳐 생각하지 마라. 그쵸? 네가 보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치? 편견 갖지 말라는 얘기네요. 이해됐죠? 그 내용을 어떻게?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조금 이제 수정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20세기 미술을 감상할 때 요구되는 태도.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평의 특징, 비평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즉, 고정된 어떤 사물에 고정된 개념은 없다는 점을 언급을 해줘야 돼요. 고정된 개념은 없음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바에서 얘기했던 거, 즉,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뿐만 아니라 뭐 세상도 되겠죠? 사람을 바라볼 때 뭐 치우치거나 한편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이게 그거죠? 한편으로 치우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요 내용을 바의 내용하고 엮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것이 바로 뭐란 얘기입니까? 20세기 미술을 감상할 때 요구되는 태도란 얘기죠. 그렇죠? 고정된, 뭔가 쉽게 해서 고정관념이나 틀로 된 것들, 그것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그죠? 좀 넓게 이 대상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어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박 또는 이렇게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것, 그런 시선으로 20세기 미술을 바라봐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줄 이해되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럼 뭐 140 이렇게 탁탁탁탁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2번까지는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시작.